자, 30년을 살고 새집 받은 조합원이 있는데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법인 해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여기랑 관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세무사님께서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좀 출처를 좀 밝히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왔고요. 해움 필진 이렇게 돼 있네요. 24년 6월 11일자로 돼 있다. 세무법인 해움 김미정 세무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30년 살고 새집 받았다는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아니고 승계조합원이 뭐고 원조합원이 뭔가 여기서부터 말하면 이제 안 돼.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건축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취득한 물건이 주택인지 조합원 입주권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노후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주택 보유한 집주인들이 새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데 이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조합원 입주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고요. 뒤늦게 소형주택, 가로주택 뒤늦게 들어왔어요. 22년인가 그때. 대표적으로 해당 안 되는 게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지주택.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이제 완전 과세책이 달라지고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뭐 그런 거 소득세 시행령에 있는 거 하나도 혜택 못 받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인데 부동산이 아닌 신규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그 자체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권리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주택수라는 것은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고 취득세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날짜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부유세는 당연히 임대를 안 하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주택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있으면 다른 주택 비과세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특례가 아니면. 그 특례가 네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그러면은 그걸 따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이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몇 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른 주택에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미 지났으니까 말할게요.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뭐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정비 사업을 내가 끝장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조합원 입주권에 양도세 중과하면 거의 그냥 박살나 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잊지 말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자,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줄여서 관처라고 하는데 이 관처 전에 샀다면 원조합원이에요. 그럼 주택이죠. 관처를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바뀐다니까. 관처가 되고 나서 샀다면 내가 승계조합원이에요. 그래서 2005년 5월 31일 이후 현재의 도시정비법 도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사업 절차가 통일됐는데 현재의 법령인 도정법을 설명하자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중구인.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똑같진 않아요. 두 개가 다른데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재초안이죠. 초과이익 환수제. 거기에 대해서 올랐으면 돈 내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좀 기준이 좀 모호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입주한 사람이 다 덤탱이를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 여러 단계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단계가 요 단계 중에서 뭐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처, 이주 철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법상으로는 이 관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처라고 할게요. 자, 관처는 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현황을 근거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관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조합에서는요. 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조합들 물건을 가지고 일반 조합원 물건들하고 나중에 받을 일반 분양하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건지 요 계획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 팔지 일반 분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를 드리니까 제발 인가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방금 이렇게 오버액션을 한지 아십니까? 정비사업은 지자체장이 짱이에요. 지자체장이.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선, 뭐 총선도 관심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 지방선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거죠. 똑같은 서울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2005년 5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관처 이 날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 관처 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 주택이 멸실되거나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여전히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이 관처가 지나고 나면 소유주는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권리를 소유한 게 되는데 이거는 소득세법, 즉 국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방세, 취득세에서는 그 주택이 관처가 되고 그 주택이 헐거졌다, 처분됐다 그러면 이제 토지로 봅니다. 표정들이 안 좋구만 지금. 자, 일단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자, 내가 집이 있어요. 이 주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에 가다가 정비사업을 한대요. 못 살겠다, 새 집 만들자 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조합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합장이 돼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조합장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다행히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관처를 받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처 받았으니까 이제 이주 시켜야 되죠. 물론 이때 이제 이주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철거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착공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준공하겠지. 그리고 이제 입주하겠지. 반포에 가면 원베일리라고 있잖아요. 그쵸? 입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처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데 세법상 도정법에 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주택 아니고. 그러면 이제 관처가 되면 여기가 이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뀌는데 세법에서는 준공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다 입주권이에요. 세법에서는 국세 세법에서는. 그런데 얘랑 상반되는 게 뭐냐면 지방세 취득세. 그러면 이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는 주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이다. 근데 관처가 났다. 곧바로 사면 돼, 안 돼? 못하죠. 곧바로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4주택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12% 나오잖아요. 맞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주택인데 이때 사요. 철거되고. 그럼 얘는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무슨 준 거야. 그냥 4.6% 내면 끝나지. 이게 12%낼 거를 내가 이제 4.6% 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그게 많이 있죠. 거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려워야 재밌는 거고요. 재밌어야 이제 돈 버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제 요 두 줄에서도 이게 이제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국세를 위주로 다루시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내 집이잖아요. 실거주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날부터 달라지는 거는 실물 부동산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바뀌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관처가 되면 조합원의 구주택에 대한 평가액과 지분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알 수 있고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분양가, 분담금, 청산금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후로 이를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에 대한 양도로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사용하는 산시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양도세를 구하게 된다. 뭔 말이야 도대체. 내가 관처가 나기 전에 주택을 팔면 그냥 이 주택에 대한 취득가 그리고 양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양도세가. 근데 관처가 되고 나서 입주권 상태에서 팔잖아요. 입주권이잖아요 이때가.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끊어야 돼요. 이 주택이 관처까지 했을 때 1번, 그리고 요 입주권에서 관처에서 입주권으로 된 요때 2번, 요 1번과 2번을 두 개 계산해야 돼요. 두 개 계산. 양도세. 지금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무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너무 어렵죠. 그럼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보자. 이거 좀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종전주택에서 관처까지 1번, 그리고 관처되고 나서 신축이 될 때까지 2번. 요거를 이제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기본적으로 2번 해야 되는데 뒤에 기사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2번을 합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여기 기간이 다르겠죠. 얘 기간이 다르겠죠. 기간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장특공이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지겠어요? 장특공이 달라지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계산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딱 접어지죠. 이건 내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세무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죠? 자,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양도가에서 취득가 그리고 필요경비는 대원칙이 그렇죠. 내가 20억에 팔았습니다. 네, 10억에 샀습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은 빼주십시오. 10억이 아니라 양도차익 9억에 대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이거죠. 비교적 간단한데 이게 이제 정비사고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지. 자, 관리처분 인가일이 지나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분양가가 산정되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아까 관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합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처분하는 거를 계획을 할 테니 승인을 해주십시오. 제발 시청자님, 구청자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가격이 나와요. 조합원 가격은 얼마로 하고요. 일반 분양원들은 우리 조합, 우리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팔 거예요. 당연히 조합 가격이 싸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가격이 있으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3억에 샀어. 근데 요때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5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내가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그 말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말이 나오죠. 분양가 나오죠. 구주택 나오죠. 그리고 청산금 나오죠. 뭐 납부금 나오죠.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주택과 구주택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 봤는데 당신 지금 보니까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들어가면은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더 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반대로 되면 내가 환급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이쯤 되면 약간 좀 이제 뭐 때려치우고 싶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3억에서 5억이 되니까 2억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고 5억짜리가 10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도차익 2억, 5억에 대해서 두 번 계산하는 게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세금 어떻게 줄일 거냐? 뒤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초 주택 구입 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가.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관처일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이거는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팔았다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기사는. 그리고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해서 최종적인 양도차익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혀 우리는 간단하지가 않지, 지금. 전혀.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만 읽어만 볼게요. 최종 양도가. 여기에 대해서 기존 취득가를 빼야 되겠죠. 취득가가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 그리고 납부한 청산금. 이론은 쉬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이 3억인데 2억을 더 내래요. 돈을 더 5억짜리니까. 그럼 취득가가 5억 되는 거지. 그리고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하고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 필요금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 조금 복잡하긴 해도 뭐가 조금이야. 겁나 많이 복잡하고만. 그쵸? 그 양도차익을 구하는 논리는 동일하다. 논리는 동일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하지만 산출되는 양도세액은 그렇지 않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사에 가장 결정적 차이가 나는 원인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종전주택하고 관처까지 기간이 다르고 관처일로부터 나중에 신축을 파는 아니면 여기 이제 입주권을 파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 차이에 따라서 장특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장특공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말짱 꽝이에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기간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빼주는,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무려 80%도 가능하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딱 느낌이 와야 돼. 딱 느낌이. 아, 뭘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 이 장특공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써 20평대가 30억을 뚫어버렸잖아요. 평당 1억 2천 나와버렸잖아. 고가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2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험료를 받아야 돼요. 80% 최대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뭘 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거주를 오래 해야 돼요. 무조건 거주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거주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거주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관처 지나고 나면 양도세에서는 이의 양도를 단순히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특공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다.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장특공을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으로 됐을 때 파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에도 원조합원은 괜찮습니다. 처음 주택 취득일로부터 따지니까. 나중에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샀잖아요.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장특공 안 들어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즉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을 적용했었던 일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장특공을 적용하다 보니까 양도세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관처일에도 여전히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양도한 것이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승계조합원 같은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계조합원으로 내가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이제 완공되고 나서 주택 상태에서 파셔야 되는데 또 착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입주권 2년 했으니까 1년 했으니까 신축 주택 되고 나서 1년만 더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입주권은 입주권, 주택은 주택이에요. 분양권처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는 양도차익도 크기 때문에 양도세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주 기간이 길다면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더군다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례조항의 비과세 판단 등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입주권 자체를 팔았을 때 비과세 받으시려면 승계조합원은 불가능합니다. 원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몇몇 분 지금 울고 계시는 거 지금 보여요, 지금. 단 하루의 차로 몇 억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양도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상담을 하셔라. 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였어요. 너무 내용이 좋고 자세하게 잘 나와서 좋은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양도세 확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만 보면, 사전에 상담을 받으셔라.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상담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꼭 미리.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핵심이 장특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다 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쪽은. 특히 재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을 최대한 효과를 누리려면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거주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다니. 그렇죠? 그런데 너무 어려웠다. 인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 사업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실 분들은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그 잘 사는 흥부님 수강생들 대상으로 재개발 투자와 주임사 특강을 하는데 원래 강의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이거 한 30분 했잖아요.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요 내용을 알아야 주임사도 알거든.
그리고 요 내용을 알아야 내가 정비사업 이것도 좀 안단 말이에요. 되게 빨리빨리 해도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윗 단계를 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기본편이 있고 실력편이 있어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꼭 실력을 봐. 괜히 막 이렇게 딱 하고.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책만 여러 번 봐도 수학 점수 잘 나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이 뭐 우리 때는 홍성대 그분이었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세상에 거저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게 잘 모르겠고 어렵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본인에게 맞는 쪽을 투자하시거나 관심 가지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는 조금 더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보충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 거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